주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직전 건물 누수 방지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천장 배관에 감아놓은 열선에 이상이 생겨 불이 났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 희생자 29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희생자의 첫 발인식도 엄수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3주 전에 소방 점검까지 받았지만 이번에 피해를 키운 자동문 문제는 아무 지적이 없었습니다. 허술한 소방관리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해안의 짙은 안개로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면서 인천국제공항이 그치만 혼잡을 빚었습니다. 미세먼지도 심해 서울 등 수도권은 내일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던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지난해 5월부터 석 달 동안 매달 5천만 원씩 국정원에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에 공급되는 석유 정제품의 양을 줄이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조기 귀국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연말연시 기부가 예년에 비해 약 1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부금 유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부 시설이나 기관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1층 주차장 천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2차 현장 감식에서 경찰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화 지점에선 열선이 수거됐습니다. 먼저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현장의 1층 주차장에서 불에 탄 차량이 지게차로 옮겨집니다. 감식반은 바닥까지 쓸어가며 증거물을 수집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합동 감식반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7시간에 걸쳐 2차 감식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희생자 유가족들이 현장 감식을 참관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은 주차장 천장에서 처음 불이 시작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자 2명을 조사한 결과 화재 당일 주차장 천장에서 얼음 제거 작업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평소 주차장 천장 배관에 누수가 잦았고 추운 날씨에 물이 얼어붙었다는 겁니다. 천장에 누수가 거기 있어서 천장에 날씨가 추우면 얼어요. 그게 천장에 있는 그 얼음을 깨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 도중 1층 주차장의 발화 지점 바닥에서 금속 열선을 수거했습니다. 말발굽 모양으로 천장에 있는 배관이 어는 걸 막기 위해 감싸는 열선입니다. 누수를 막는 작업 도중 열선을 잘못 건드리거나 열선에 과열이 생겨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는 주차장의 천장에 시설물이 잘못된 건지 작업자들의 실수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장선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화재는 배관을 감싸고 있던 열선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높아 보입니다. 불꽃이 튄 이유가 뭔지 박원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57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누군가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작업은 하고 있었으니까 손하고 이제 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였고. 배관 누수로 생긴 얼음을 제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은 20여 분간 진행됐고 1시 40분가량 지난 오후 3시 53분, 바로 그 자리에서 불이 시작됩니다. 발화 지점과 작업한 곳이 일치하는 것은 오늘 현장 감식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발화 지점 바닥에는 배관을 싸는 열선이 나온 점에서 누수 작업 도중 열선에 충격을 줘 열선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열선의 이제 선 부분에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강하게 접혀 있다거나 전기가 지직지직하는 이제 이런 불꽃 같은 형태가 나타나거든요. 열선을 감싼 플라스틱이 벗겨졌거나 규격에 맞지 않은 열선이 설치됐을 수도 있습니다. 열선을 겹쳐놓거나 누전 차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불꽃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시공을 하실 때 잘못 돌려 감으시거나 상처가 난 케이블을 사용하셨을 때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열선 위로는 스티로폼 재질의 보온재가 감싸고 있었고 배관 밑으로는 습기를 막기 위한 1cm 두께의 스티로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열선에 불꽃이 튀면 스티로폼에 옮겨 붙으면서 이번 화재처럼 순식간에 천장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이번 참사에서 여성 사우나 시설이 있던 2층과 남성 사우나였던 3층은 말 그대로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2층에선 20명이 숨진 반면에 3층에선 모두가 무사했죠. 그 이유가 뭔지 2층과 3층의 도면을 통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입니다. 연기와 유독가스가 계단과 엘리베이터 통로를 통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퍼졌습니다. 여성 사우나가 있던 2층에선 20명이 숨졌지만 3층 남성 사우나에서는 단 한 명의 희생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2층 도면을 볼까요? 출입문 근처에서만 가장 많은 11구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이 많은지 3층 남성 사우나 도면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층의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3층 비상구 옆엔 이발소가 있지만 2층 비상구는 창고와 연결됐습니다. 창고라도 지나다닐 통로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현장 감식 때 찍힌 사진을 보면 말문이 막힙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종 목욕용품이 좌우로 늘어서 비상구의 절반을 막고 있습니다. 심지어 문이 아예 잠겨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어요. 반면 3층 이발소는 연결된 비상구를 늘 열어놨다고 합니다. 통로도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손님들은 불이 나자마자 비상구를 빠져나와 계단으로 탈출해 모두 무사했습니다. 전혀 딴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손님이 마음대로 내려 맨발로 내려가도 문제 하나 안 묻게끔 청소가 되어 있어. 네. 그래서 깨끗이 잘 되어 있어요. 비상구는 위급 상황에서 생명의 탈출구입니다. 이번 대형 참사도 기본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인재였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불에 건물 주인은 SBS 취재진이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가두었냐고 묻자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화재 원인은 모르겠다면서 자신도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주는 오늘 합동 분향소를 찾았는데 유족들은 조문을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손영한 기자입니다. 건물주 이모 씨는 화재 당시 8층 난간에 있다가 민간 사다리차로 구조됐습니다. 이후 원주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이 씨는 오전에 경찰에 방문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된 도리로서 조사보다 희생자 조문이 먼저라며 합동 분향소로 향한 겁니다. 구급차를 불러 분향소로 향하던 이 씨는 시설관리 소홀로 화재가 번진 것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스프링클러 꺼두신 거 맞습니까? 아닙니다. 화재 원인은 물론 주차장 천장 공사에 대해서도 아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화재 원인 관련해서 좀 추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화재 당시 건물 관리 직원을 뽑기 위해 면담 중이었고 불이 번진 뒤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화재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은 8층에 고립됐다 구조됐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건물주의 조문을 거부했습니다. 유족 대표 측에서 선생님을 보면은 격분되고 감정이 상해서 그래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이 씨는 분향소에서 구급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돌아온 이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 중인데 과실이 확인되면 피의자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이 스포츠센터 건물은 불과 3주 전에 소방 점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층 여성 사우나 자동문에 대한 점검은 부실했고 제천시의 대응은 더 부실했습니다. 이어서 한상호 기자입니다. 제천시는 어제 브리핑에서 화재가 난 건물의 소방 점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 안전 점검을 하고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건물은 불과 3주 전인 지난달 30일 한 민간업체가 한 소방점검에서 이미 스프링클러 설비 누수와 보조펌프 고장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소방점검업체가 발견한 문제는 30일 이내에만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면 된다는 규정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건데 제천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층 여성 사우나 자동문에 대한 부실 점검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근처에서 시신이 가장 많이 발견된 이 자동문은 평소에도 작동하기 불편했고 사고 당일에는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2층 그 여성 사우나 그 자동 개폐문 그 고장 났었습니까? 아니면 뭐 그 당시 전기 때문에 그 작동이 안 된 겁니까? 다음에 얘기할게요. 대형 목욕탕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자동문은 불이 나거나 정전이 되면 열린 상태로 멈춰야만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 자동문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소방점검 대상입니다. 점검도 허술했고 그나마 발견한 문제를 관공서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했던 상황. 이번 사고가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소방당국의 초기 대응이 늦어져서 참사가 커졌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층 유리문을 깨고 진입한 시점이 너무 늦었고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시킨 것도 유족들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을 때 유가족들은 2층 유리문을 먼저 깨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서 깨라고 수십 번을 얘기를 했대요.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불 날 일도 없고 분명밖에 없으니까. 깨면 무조건 다 사니까 깨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들은 대충도 않고. 하지만 구조대는 현장 도착 뒤 30분도 더 넘어서야 유리창을 깨고 2층에 진입했습니다. 소방서 측은 1층에 있는 LP 가스통 처리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사후에 터졌을 때의 위험 요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먼저 취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유리창을 깬 뒤에도 구조는 신속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638분에 유리창을 깨고 요원이 진입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셨었는데 저희 유족 측에서도 16시 15분, 16시 17분 그 이후에도 각각 사이에 통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불법 주차 차량을 빼 사다리차를 댈 수 있도록 한 것도 알려진 것처럼 소방대원들이 아닌 유족들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유족 중에 한 분이 내가 다 물어주겠다. 내가 하겠다 해서 울부짖으면서 벽돌로 그 유리창을 깨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이드를 풀고 유족들 여러 명이 달라붙어 시민들도 도와줘요. 달라붙어서 그 차를 옮긴 다음에 소방서 측은 사실관계는 확인하겠다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화재 초기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제천 화재 사고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가 오늘 오전에 마련됐습니다. 유가족의 오열 속에 첫 발인도 엄수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노유진 기자. 네, 제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현장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이곳의 분위기는 비통했습니다. 오후에는 유가족들이 직접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감식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곳의 분위기는 한층 더 가라앉았습니다. 1층에 주차되어 있던 불에 탄 차량들도 감식 때문에 밖으로 끄집어냈는데 이때 잿가루가 날려서 곳곳에 잿가루가 날렸습니다. 네, 오늘 마련된 합동 분향소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제천 체육관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29명의 희생자 중 28명의 영정이 놓여 있었는데요. 오늘 시민들은 2,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분향소에 방문해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에는 유가족들의 오열 속에 희생자 장모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장 씨는 남편과 함께 스포츠센터 4층에서 운동을 하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장 씨에 이어 다른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내일은 19명, 모레는 5명 등 희생자 대부분이 발인 날짜를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SBS 노유진입니다. 네, 2년 전 의정부 화재 참사처럼 이번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의 피해가 컸던 건 필로티 형식의 건물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니 불이 났을 때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화재 참사가 발생한 제천 건물과 같은 필로티 구조는 불이 났을 때 거대한 아궁이가 될 수 있습니다. 1층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1층 외부의 공기가 출입문을 통해 유입되며 유독가스가 빠르게 건물 안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점검해보니 대부분의 필로티 천장엔 스프링클러가 없었습니다.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로티 구조는 전부 다 스프링클러 배제가 됐고, 그나마 있는 소방시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즉시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열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열 수 없게끔 이런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탈출구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필로티 구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가 대부분 1층 출입구로 유입이 되는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필로티형 건물들은 이곳 외 별도의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그쪽이 연기가 들어온다든가 화염이 들어온 쪽 방향으로 피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대편 쪽에 별도의 피난구를 추운 겨울 필로티 천장 안쪽에 배관을 보호하기 위해 스티로폼 같은 가연성 보온재를 넣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쉬운 필로티 건물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경기 서해안과 내륙 지역에 낀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지연됐습니다. 10시간 넘게 기다려도 비행기를 타지 못한 승객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박진우 기자입니다. 새벽부터 서해안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아침 6시 20분에 인천공항엔 저시정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한때 가시거리가 50m에 불과하기도 했습니다.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40여 대가 청주, 김해 등 다른 공항으로 회항했습니다. 또 300평 가까운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지연됐습니다. 낮부터 안개가 걷혔지만 오전 내내 지연된 착륙과 이륙을 소화하느라 오후 출발 항공편까지 연쇄 차질을 빚었습니다. 비상연락망 있으시면 상황 이렇게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 10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 계류장 혼잡으로 출발 순서도 뒤죽박죽이 되자 화난 승객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비행기는 지금 계류 중인데 여지껏 못 들어오고 있고 우리 지금 계류장 게이트 사이에 TA가 지금 인접을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륙이 지연되는 비행기 안에서 반나절 넘게 갇혀있다시피 한 경우도 발생했는데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항공사가 비상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거는 그 보상 문제, 보상 못 받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 처리를 하거든요. 혼잡 상황은 오후 6시를 지나며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결국 출발하지 못하고 결항되는 항공편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SBS 박진호입니다. 네, 짙은 안개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때문에도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짙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모습입니다. 직경 2.5 마이크로그램 이하의 초미세먼지가 잔뜩 껴 오늘 서울의 가시거리는 맑은 날의 10분의 1 수준인 2.6km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4배인 10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강원, 경북 일부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가 정체되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고농도가 발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과 내륙 지역 등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눈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저녁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내려가겠고 성탄절인 모레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김호선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소환된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달 5천만 원씩 석 달 동안 받은 걸 인정했다는 건데 상납 중단 시점은 국정농단 사건이 막 알려지던 때입니다. 단독 보도 류란 기자입니다.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15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을 상대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올라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가 있었나요?
조사 과정에서 이 전 실장은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석 달간 매달 5천만 원씩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 실장의 재임 기간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로 상납이 중단된 시점은 언론의 미르재단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같은 시기인 지난해 7월 안봉근 전 비서관의 요청에 따라 특수활동비 상납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 수수가 불법 행위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중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특수활동비 상납 지시 혐의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유련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24일 만에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외화 벌이를 틀어막은 건 눈에 띄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명단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까지 최대식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새 대북 제재는 우선 휘발유나 등유, 경유 같은 정유 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대폭 줄였습니다. 지난 9월 제재로 연간 450만 배럴이던 공급량을 반토막으로 줄인 데 이어 90%가량을 차단한 겁니다.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원유 제재도 턱밑까지 치달았습니다. 추가 도발을 하면 유류 제재를 추가하겠다는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And should the North Korean regime conduct another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test, this resolution commits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even further action. 이 경우 더 제한할 여지가 없는 석유 정제품 대신 대북 원유 공급 문제가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외화벌이도 더 틀어막았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을 2년 안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신규 고용과 계약 연장을 금지한 기존 제재와 비교하면 노동자의 파견 종료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이 밖에 수출 금지 품목을 식품과 농산품, 기계,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했고 개인 16명과 단체 한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가 제재 여지는 물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도 고려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이렇게 강도를 높이면 북한도 힘들긴 할 겁니다. 하지만 늘 하던 대로 또 버틸지 아니면 이번엔 대화에 나설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북한 신년사가 그래서 더 주목되죠.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대북 정제유 수출을 반으로 줄인 지난 9월 유엔 결의안 전후로 북한 내 기름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일부 사재기가 나타났고 북한 당국이 비축유도 늘렸다는 관측인데 제재 소문만으로도 효과가 있었던 셈입니다. 때문에 정제유 공급을 90% 감축하도록 한 이번 조치에 북한이 느낄 압박감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북한이 전국의 당 기초 조직인 세포위원장 대회를 열어 내부 결속을 다짐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과학기술 역량과 생산자 대중의 힘과 지혜를 발동하여 미제와 그 조종 세력들의 비열한 반공화국 제재 봉쇄 책동을 그동안은 유엔 제재가 나올 때마다 북한은 추가 도발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결의안이 나오자 화성 12형을 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달 28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국면 전환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건데 한미훈련 연기와 평창올림픽 참가를 주고받는 카드가 가능합니다. 또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미국의 군사 옵션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부담입니다. 실제 미국은 다음 달 6.25 참전국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조치를 하게 될 경우 미군보다는 유엔군의 깃발을 사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내년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가 가늠자가 될 걸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기름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2월 셋째 주에 휘발유 주유소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41원이었습니다. 무려 21주 연속 올랐습니다. 날은 점점 추워지는데 등유 같은 난방유 가격도 함께 올라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보일러에 넣을 기름을 주문한 박서연 씨. 200리터 한 드럼에 22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 4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감당이 안 돼 전기 온수 매트, 캠핑용 가스난로까지 동원했습니다. 얼어서 터지지 않을 정도만 유지를 하는 거지 그거를 막 따뜻하게 떼려고 그러면 그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택단지나 농가의 서민들이 많이 쓰는 등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7.2% 올랐습니다. 취사용 LPG 가격도 14.9%나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21주 연속 상승한 걸 비롯해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연료들의 가격까지 잇따라 오르고 있는 겁니다. 국제유가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인데 세계 경제 회복과 함께 석유 수요는 늘고 중동 정세는 불안하다 보니 올 하반기 상승폭이 특히 컸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오펙이 감산을 하면서 공급에 이제 제약이 있고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석유 수급 상황이 초과 수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개발로 내년 2분기에는 유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당장 이번 겨울을 나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추운 날씨에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올해는 유독 기부가 예년만 못합니다. 노동규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35년간 구세군으로 일해온 박원국 사관. 올해는 모금 열기가 예전과는 확연하게 다르다고 말합니다. 분위기 자체는 아직은 조금 더 연말 분위기가 좀 덜하고 경제하고 또 맞물려 가니까. 제가 있는 이곳은 많을 때는 시간당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금에 동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켜본 2시간 사이 모금에 참여한 사람은 9명에 그쳤습니다. 올해 전국의 구세군 자선냄비 거리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많게는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기부금뿐만이 아닙니다. 1,200여 가구가 하늘을 맞대고 사는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해마다 이맘때면 전국 각지에서 기증받은 연탄으로 겨울을 나는 주민이 많습니다. 연탄 주셔서 잘 떼고 따뜻하고 좋지 뭐. 하지만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15% 정도가 지금 감소된 걸로 재무팀이랑 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비해서 조금 덜 바빠요. 오늘 보면 제가 덜 바쁜 편에 속해요. 정말 정신없는데. 남을 생각하는 마음, 기부하는 정성이 줄어든 건 이영학 사건과 세희망 씨앗 사건 등 이딴 기부금 유용 사건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어디까지 쓰이는지 자세히 기록들이 안 나오니까 100% 다 그 불우이웃한테 안 가는 것 같아서 좀 기부금을 주는데 거부감이 들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선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 중 23.8%가 기부시설이나 기관을 믿을 수 없어 기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어디에 쓰여지고 얼마나 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공익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서 그런 기관들을 골라서 또 기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정부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부금 모금과 활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단체를 늘리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0건입니다. 이번에도 빈손 국회인데요. 원인을 찾자면 법제사법위원회, 줄여서 법사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서 현재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 위에 있는 법사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리 깊은 이 4대 정신, 굴종외교, 이거 정말 당장 이런 거 집어치기 바랍니다. 답변도 필요 없어요. 장관 불러놓고 야당 의원이 30분 가까이 호통을 칩니다. 법안 심사와 무관한 정치적 공격인데 여당은 이걸 막는 게 본업처럼 됩니다. 조리돌림하는 거예요? 지금? 검사신문하는 겁니까? 과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법사위 진행하지 마십시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체계와 작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법사위가 일종의 월권 행위를 일삼는다는 겁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심의 의결을 마냥 미루고 법안 내용 자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법사위에 모인 법안들을 여야가 협상에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에는 올해 907건의 법률안이 계류됐는데 이 중 190건이 상임위를 거친 법안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보복 조치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3배까지 강화하는 법 등 민생 법안도 상당수입니다. 양원제 상원처럼 이제 그 군림하는 듯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법안을 계류시키면서 다른 것과 연계시키는 이러한 전략들을 여야 모두 쓰고 있었단 말이죠. 법률 체계 작구 심사는 전문적 별도 기구에 맡기는 등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심장병 치료를 받고 퇴원해도 된다는 말을 들은 환자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병원에서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70대 할머니는 지난 9월 심장혈관이 막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습니다. 입원 중 정기검사에서 반코마이신이라는 강력한 항생제가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이 검출됐습니다. 병원에서 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니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받았거든요. 그때 저는 감염이 됐다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나서 감염이 됐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특별한 증세가 없고 세균 치료도 필요 없었지만 다른 환자에게 옮길 가능성 때문에 격리실 생활을 했습니다. 심장 상태가 호전돼 퇴원해도 된다는 말을 듣고 집 근처 병원으로 옮기려 했는데 입원을 거부당했습니다. VRB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알아본 병원에서는 입원할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고요. 이대목동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에게서 항생제가 듣지 않는 균이 검출됐죠. 다제 내성세균 검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장내 세균 검사 결과 국내 종합병원의 36%에서 반코마이신 내성균 VRE가 나왔습니다. 더 강력한 항생제도 듣지 않는 다제 내성균 CRE 감염증은 올해 신고만 5,000건에 달합니다. 다제 내성 세균이 있는 환자는 퇴원하고 난 뒤 물리치료 같은 가벼운 치료를 받고 싶어도 격리실이 있는 병원 외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그 인적 자원도 한정돼 있고 물적 자원도 한정돼 있으니까 안 받으려고 하죠. 다제 내성균을 관리할 정도의 인프라를 갖춘 요양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제 내성균은 급격히 늘고 있는데 보건당국은 신고를 의무화하라는 말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이 다가왔지만 중동의 기독교인들은 성탄절을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난처한 상황에 놓인 중동의 기독교인들을 이대욱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중동 최대의 기독교 교회인 카이로 콥트교 동굴 예배당입니다. 평일에도 관광객으로 크게 붐비는 곳이지만 최근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언한 뒤부터 분위기가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Yes, some people are very angry. All the Arabs, really. Politically, we'll go to the embassy. I'm sor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갈등의 불씨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로 불타오를까 봐 콥트 교도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IS의 주요 테러 목표가 되어온 이집트 토착 기독교 콥트 교인들은 최근 예루살렘 문제까지 겹쳐 예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القرار ده هيخلي برضه الدنيا تقوم اكتر يعني وهيبقى في مظاهرات اكتر وعنف اكتر وما هو القرار ما عملش حاجه يعني هو حتى لو هو اعترف في النية.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지난 일요일 파키스탄의 한 교회에서 IS 폭탄 테러가 일어나 9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가뜩이나 소수 종교란 서름을 겪어온 중동의 기독교인들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악몽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한국 배구 최고의 명장으로 꼽히는 신치용 삼성화재 단장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아직 마침표를 찍을 때는 아니라며 새로운 배구 인생을 기약했습니다. 서대원 기자가 만났습니다. 올해 62살인 신치용 단장은 이번 달을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나 팀의 고문 역할을 맡습니다. 1995년 창단 때부터 20년 동안 감독으로, 지난 2년간은 단장으로 무려 22년간 삼성화재를 이끌었던 만큼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시즌 중에 일이 물러나게 돼서 좀 아쉬운 것도 있고 1위를 하고 있을 때 물러나게 돼서 좀 다행이다는 생각도 하고. 실업배구 77연승 대기록과 프로배구 7년 연속 우승 신화의 중심에는 명장 신치용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성장은 절대 없다. 단 한 번도 우승했으니까 좀 느긋하게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숱한 우승을 일궈낸 원동력으로 신 단장은 팀워크를 꼽았습니다. 팀워크보다 좋은 전술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수가 있고 팀워크가 나쁘면 안 되고 훈련, 열정, 헌신, 희생 이게 없으면 좋은 팀워크가 나오질 않습니다. 비록 현장을 떠나지만 영원한 배구인 신치용에게는 마침표가 아닌 쉼표일 뿐입니다. 마침표 찍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아직은 내가 할 열정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프로배구나 한국 배구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SBS 서대원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가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 선수들을 응원하고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미세먼지에 갇혀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게다가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까지 짙어지면서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지방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서울과 경기 북부지방은 미세먼지가 종일 나쁨 단계, 그 밖에 중부와 경북지방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행히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공기를 조금씩 정화시켜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일부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는데요. 강원 산간지방은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올 수가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새벽부터 비와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일부 동쪽과 남부지방은 내일 밤까지도 눈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성탄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왜 빨리 유리창을 깨고 더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못했는가? 2014년 그 차가운 바다에서 들려온 이 질문이 다시 나왔습니다.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달라진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질문의 답을 정확히 찾았으면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